오랜만에 부동산 시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분위기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객관적으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왜 중요하죠? 집을 살 때 돈이 필요하니까 금리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금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는 이제 내려갈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22 유럽 중앙은행이죠. 8년 만에 금리 인하, 고민 깊어지는 한은 22가 어제 금리를 인하했고, 그제는 카나다가 금리를 인하했고, 스위스, 스웨덴 몇몇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했죠.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대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사람들이 집을 살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주담대 금리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주담대 금리를 미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아직 안 내려갔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거니까 미리미리 내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담대랑 기준금리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3.5인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3.8까지 내려왔다.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를 지금까지 높게 유지했다가 내리는데 카나다도 인하했고 유럽도 인하했고 미국, 일본, 영국은 동결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번에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뿌렸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전 세계로 돌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 물가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되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란 것들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부터 잡히냐면 EU는 12월에 2.9였는데 4월에 2.4가 되고 프랑스는 3.7이었는데 2.2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독일도 3.7에서 2.2, 핀란드는 3.6에서 1.9, 영국은 4.0에서 2.3, 미국은 3.4에서 3.4. 미국은 거의 안 내렸죠. 왜 미국은 거의 안 내렸을까? 그 돈을 찍어낸 진원지이기 때문에 늦게 내려가는 거죠. 돈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미국 말고 외부에서부터 서서히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는 걸로 봐서 이제 전 세계적인 금리 하향 추세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안에 한번 내린다? 뭐 2번 내린다? 말이 많지만 올해 안에 한 번 내리든 2번 내리든 뭐 이건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최소가 보유하고 있는 2년 정도 생각해보면 2년 뒤에는 금리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 금리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몇 년씩 가니까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도 기준금리가 안 내렸는데 우리나라도 미리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내 생각인데 그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면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4월, 5월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수급 제일 중요하죠. 금리 예상이 끝나면 금리가 언젠가는 결국에는 2%대까지 가겠죠. 2%대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수급, 수요와 공급이 이제 물밑에서 위로 부상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이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 그러면 입주 물량을 보통 이야기하죠. 입주 물량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 내년, 후내년이 되면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세가 지금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게 있죠. 매매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왜 전세는 빨리 올라요? 전세는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주담대 대출금리보다 조금 더 내려갔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갔는데 올라가는 거는 몇 배씩 올라가는 거 보면 금리 말고 수급도 많이 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집을 안 사면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매매 수요가 적으면 전월세 수요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차피 갇혀있는 공간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니까 전월세로 가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다 금리도 떨어지고 수급까지 불안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1년 넘게 전세가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는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왜 매매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전세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냐? 금리는 계속 더 떨어질 거고 입주 물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라는 거죠. 자, 뭐 뻔하다, 뻔해.
길은 정해져 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KB도 있고, 부동산 114도 있고, 한국감정원도 있죠. 그런 표본 통계가 있는데, 표본 통계보다 우리가 가장 잘 반영하는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을 보면은 100.5, 그러니까 5%, 0.5% 올라서 거래가 됐다, 평균적으로. 5월 같은 경우에는 0.2% 올라서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실거래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죠.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3월, 4월 거래량이 늘고 나니까 5월달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거래량은 5월 말이 돼야지 집계가 완료되지만 4월 거래량을 5월 5일 기준으로 봤더니 2,587건이었다라는 거죠. 4월 거래량을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되니까 그럼 5월 거래량을 예측할 때 5월 거래량은 6월 말이 돼봐야 아는 거지만 똑같이 6월 5일 기준으로 봤더니 5월 거래량이 3,040건이었다라는 겁니다. 3,040건. 자, 근데 4월은 5월 5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2,500건이었는데 최종은 4,300건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벌써 500건 정도가 많아. 500건 정도가 많아. 6월 5일 기준으로. 그러면 5월 거래량은 대략 4월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4,500건을 넘어서 4,000건 후반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추세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이제 2월달이거든요. 2월달, 3월달 늘었다가 4월달도 늘었다는 거지. 근데 5월달은 이까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예상해보면. 계속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해고 추세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고 요 거래량이 최근 거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계속하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거래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수요가 없는데 3월, 4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곧 수요는 소진될 것이며 스트레스 DSR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면은 더 수요가 줄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니까 수요가 줄어가지고 이제 7, 8, 9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을 하면 그럼 그 근거가 뭐야? 거래량이 줄어들까라는 근거가 수요가 더 이상 없다? 그 가격에 사줄 수요가 더 이상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는 없고 그냥 7, 8, 9월 달에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거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울 거래량이 한 달에 4,000건입니다. 뭐 5,000건이라고 치고 1년이면 6만 건 정도 거래가 되겠네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180만 호 정도 있어요. 180만 호. 180만 호 중에 6만 호가 거래가 되는 거죠. 30채 중에 한 채가 1년 동안 5,000건씩 거래가 된다고 쳐도 1년 동안 거래가 되는 겁니다. 30채 중에 한 채가. 근데 4월, 5월, 6월 4,000건 정도씩 거래가 됐어요. 그 12,000건 거래가 됐다고 해서 수요가 없을 거다? 그거는 조금 논거가 빈약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현혹되기 쉽죠. 자, 그러면 2020년, 2021년 그때 불장에는 대출도 안 해주고 한도도 훨씬 접었는데 왜 가격이 오른 거야? 그죠? 왜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왜 대출은 더 많이 받았을까? 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해갖고 최대로 적용해서 내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올리잖아요. 최대로 적용해도 5천에서 1억 정도밖에 한도가 안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한도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적은데 과연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면 6월, 7월, 8월 더 거래량이 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면 좀 근거를 가지고 약간 요즘에는 최근에 보면 이 되게 조그만 거를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요. 한도가 또 따라서 늘어나요.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그런 거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부정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대출 한번 볼게요. 5대은행 가계대출 한 달 새 5.2조가 늘어서 700조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어쩌고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냈네. 어떤 애 이런 또 소리 또 해대겠죠. 자, 우리나라 국민계정이라 그래갖고 재무제표 이게 평균을 공개를 하죠. 그 한국은행에서 매년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대출 비중이 부채 비중이
17%입니다. 17%. 그리고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부채 수준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현금으로 지금 있는 빚을 다 갚을 만큼 가계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부동산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5.2조 원으로서 700조를 넘어섰다 가계대출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6천조가 넘어갑니다. 6천조. 6천조 중에 700조 정도 된다. 엄청 많은 거네요. 그죠? 겁나네요. 예. 집은 있잖아요.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크면은 2020년, 21년에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가지고 없는 돈도 쪼개가지고 집을 살라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집을 사는 거는 기대의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금리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인계점을 한 5% 정도 잡는데 지금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8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3.8이면. 물론 3.8도 큰 돈이긴 하지만 기존에 5% 넘어가는 대출 이자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지급 준비율 기준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지급 준비율의 역수만큼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래서 돈이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호수에 한가운데 산이 있는데 산에 이게 물이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다. 돈의 양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가격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도 없는데 집을 왜 사냐?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사정을 또는 본인의 생각을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 오류를 일으키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자, 이거 보세요.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매수 우위 지수가 되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자, 보이시나요? 매수 우위 지수? 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기울기가 엄청나게 세졌다라는 겁니다. 매수 우위 지수. 부동산에 설문을 하는 거죠. 매주 설문을 합니다. 이번에 소장님 매수하려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까? 매도하려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까? 물어봤을 때 매수하려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플러스 1, 매도하려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1을 했고 지수화하는 거죠. 물론 지금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전체 평균으로 볼 때 한참 낮은 수준에 있지만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세.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량도 그렇고 매수 심리도 그렇고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수치는 적지만 우리가 지금 막 폭등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닥을 찍고 추세를 전환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최근에 매수 심리가 아주 빠르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전세 수급 지수는 그 전체 평균 대비해서 평균 정도 있긴 하지만 이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기울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너무나 가파르게 보이시나요? 기울기? 이 급하게 내려갔지만 다시 급하게 이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 이게 뭐냐면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매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크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매수 심리도 물론 절대 수치가 낮지만 빠르게 개선돼서 올라오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빨리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전세 수급이 꼬였다.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그러면 이런 추세가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방향이 바뀌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돌을 데우는 거하고 똑같다. 천천히 방향을 틀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쉽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갑자기 터졌다든지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이런 일이 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방향을 한번 잡으면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다. 크고 무겁다 흐름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점 하나가 일주일이에요. 점 하나. 주봉을 보고 계신 겁니다. 주봉을. 2003년부터 이렇게 21년짜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하면은 되게 짧은 것 같은데요. 요거 짧은 것 같은데 거의 1년 8개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만큼이 1년 8개월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면 금리는 완연한 하락 추세가 맞고요. 실거래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담대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주담대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매수 심리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요. 전세 수급은 매우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한순간에 쉽게 뒤집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추세가 저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스트레스 DSR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줄어드는 한도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 속도에 비례해서 속도보다 훨씬 클 건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요가 없어서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과연 수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